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40분간 진행하고 20분간의 빅브레이크를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3시간, 2시간의 리듬으로 가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이제 표기하는데 아까 그 논의를 이제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 요 그래프 객체들을 그 사용하실 때 하나의 셀에서 한꺼번에 이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위에 다시 또 이제 덮어 씌워서 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PLT라고 부를게요. 매트 플라립 너무 말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PLT인데 요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 내부에서도 PL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PLT의 방식 자체가 이제 그 주피터에서는 그 같은 셀에서는 이제 같은 그래프 객체를 이제 사용할 수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각각을 개념 단위로 만약에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반환을 받았으니까는 요 그래프가 이제 객체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다른 셀에서 이거를 수행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상의 이제 한번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까만색 꼬표가 이제 된 것들이 바로 그 테스트 데이터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요그 X 뉴에 대해서는 이 그 가까운 이웃이 요거였고 이게 훈련 데이터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xi라고 하는 이제 벡터가 x 트레인의 이제 원소였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테스트 데이터 요 데이터 포인트가 테스트 데이터로 가버리면서 만약에 없었으면 최근적 이웃은 아마 얘가 됐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너무 뻔한 위치 말고 약간 그 난이도가 있는 위치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 정도 지점이 어떨까요? 요 정도 지점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딱 위치를 하니까, 그죠? 그, 요게, 이게 애매하죠. 얘인가, 얘인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애매한 위치에다가 한번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저게 얼마일까? 대가 눈대중으로 좀 때려야 되는데요. 여기가 살짝 제가 확 좀 축소를 해가지고 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한 말랑말랑하는 이제 이런 위치인데 한 이제 요 정도니까. 그러면 한 4, 한 5.8? 5.8, 5.0? 이렇게 한번 때려볼까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제 코드는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XNew에 데이터 포인트만 추가하면은 다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8, 5.0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이제 찍어봤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5.8, 5.0으로 찍었는데 이게 너무 파란색에 좀 붙어버렸어요. 재미없게. 그죠? 요게 이렇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4.9. 조금 이제 애매모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5.9로 조금 밀어볼까요? 5.85. 살짝 이렇게 밀겠습니다.
좀 아름다운 숫자 없을까? 4.8? 이렇게 그냥 5.8, 4.8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다른 건 수정하실 게 없고 다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얘의 최근접 이웃이 지금 초록색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KNN의 이게 훈련 데이터 포인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는 초록색이지 친구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야 이거 뭐 똑같은 얘기 왜 뭐하러 반복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해보려고요. 만약에 K 값이 1보다 크면은 이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제일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는 초록색이지만 근처에 한 서너 개 정도를 보면은 파란색이 훈련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제 더 많은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라가서 이웃의 수를 좀 손을 보겠습니다. 이웃의 수를 한 3개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냥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바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하신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최근접 이웃의 설정을 알고리즘에서 3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으로 설정하니까는 근처에 3개가 뽑혔는데 최근접 이웃의 레이블이 만장일치가 아닌 겁니다. 초록색이 1번이고 파란색이 2번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뽑힌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수결을 해서 결과를 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수결이니까 많은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로 예측을 이제 수행했고 그 결과 아까의 초록색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제일 가깝지만 하지만 다른 주변의 애들을 보니까 넌 파란색이겠구나. 너의 다른 친구들이 파란색인 줄 몰랐어. 흑흑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이웃의 수 설정이 달라지면 실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달라질 만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빨간색은 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시면 빨간색에서 최근접 이후 3개를 뽑으면 다 빨개요. 뭐 3개를 뽑으나 1개를 뽑으나 여기는 그냥 빨간색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웃의 개수를 늘려도 별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근방의 데이터 포인트들이었다. 역시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죠. 근데 보통 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집힐 만한 부분들은 이런 섞여 있는 경계 영역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 영역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경계 영역에서는 피하 식별이 좀 어려운 겁니다. 아군이요, 적군이요, 그죠? 북에서 내려온 거야, 남에서 올라간 거예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KNN이 잘 못할 만한 지점들이 이런 지점일 거다라고 하는 통찰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KNN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안 하면 틀린 점들이 아마도 이런 분포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서 분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될 데이터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을 시각화한 저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먼저 통찰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게 10차원이나 100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4페이지죠. 64페이지에서 K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살펴보셨기 때문에 뭐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아래 그림 2-5번의 개념도의 경우에는 이제 K가 3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와 논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만장일치의 사를 짓고 중앙에 있는 것은 이제 2대 1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의 첫 번째 알고리즘인 KNN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됐죠. 잘 아시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적인 데이터에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얘가 뭔가 훌륭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붓꽃에 대해서는 훌륭한 성능을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붓꽃도 실제 데이터긴 해요. 그죠? 실제로 그 측정한 데이터인데 인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복잡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서는 좀 더 고차원의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저차원과 고차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를 이제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제의 핵심 키워드로 소개를 드리자면 샘플 공간입니다. 이, 이 벡터를 산점도로 표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샘플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임의의 벡터가 다음과 같이 2차원인 경우에는 샘플 공간이 2차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자체는 1차원 텐서이지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샘플 공간이 몇 차원인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차원이냐 고차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표 형식으로 작성했을 때 열이 많으면 고차원인 거죠. 열이 적으면 저차원인 거죠. 야 근데 고차원과 저차원의 경계 딱 그게 얼마라고 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거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 이제 저차원인 거고 아 이거는 눈으로 보긴 좀 그냥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고차원인데 수백 개를 고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를 고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0페이지의 데이터셋을 좀 적재를 해서 KNN을 좀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NN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응용 사례를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은 한 방에 모을까요? 그죠? 여기 이제 퍼져 있으면 좀 별로니까 요 데이터셋에서 플러스 새로운 데이터셋을 좀 이쪽으로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섹션으로 이제 올라가서요. 아까 이제 로드 아이리스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어,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을 좀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방식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로 이제 시작하는데 캔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셋의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종양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암이죠, 암. 종양. 무서운 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은 붓꽃, 아름다운 아이리스. 야, 아이리스가 내가 알기로는 홍채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가 그 얘는 이제 동음이유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플랜트라고 이제 그 홍채가 아니다는 점을 이제 명시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뭐 큰 뭐 상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벚꽃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요 벚꽃 데이터셋은 주로 기계학습을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뭐 시각화 용도로 이제 사용되고 요 종양 데이터셋은 이제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상황, 이제 실제로 기계학습을 적용할 만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더 근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종양 데이터셋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이제 잘 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캔서에서 로드 캔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고 얘 그 유형을 이제 보시면 타입 캔서 하면은 얘도 이제 번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데이터셋도 그 원래는 파일로부터 읽어 드린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쿼리를 해서 이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요것도 그러면 얘도 데이터랑 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캔서 프레임을 캔서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캔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규모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 캔서 데이터의 쉐입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S by N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잘 되시면 여기서 이제 그 어, 캔서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요 괄호 속에 그 숨어 있을 때 자동 완성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주피터 자체의 어떤 좀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서 프레임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이제 많으니까는 랜덤 샘플을 이제 뽑는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휘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S by N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본이 569개고 특성이 이제 30개니까 상대적으로 고차원이죠. 훨씬 고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이 30개라고 하는 것은 열이 30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착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 요 아이리스와는 달리 시각화를 엄두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30개나 되는데 이 30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이 좀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는 시각화를 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겟 자체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 타겟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D 타입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정수값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시사하냐면 이게 아마 그 012와 같은 방식으로 인코딩된 유형 정보임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캔다스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캔서 타겟의 밸류 카운트를 이제 통해서 도수 집계를 이제 해보면 한꺼번에
보시면 캔서 타겟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건데요. 0번하고 1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비율 자체가 한 2대 3 정도예요. 그러면은 요 2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균형 분포는 아닙니다. 살짝 그 어느 쪽에 분포가 좀 더 많은 편이죠. 이거는 이제 이상적이진 않습니다만 현실적입니다. 실제 데이터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균형 분포를 딱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균형 분포는 이상적, 아이디얼한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균형 분포를 못 맞추는 거는 현실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것에 가까운 그런 사례로 우리가 이제 살짝 바꿔봤습니다. 근데 0번하고 1번이 이제 뭔가 이 레이블의 명칭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캔서 타겟 레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 이제 추가해서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요 말리그넌트랑 이제 비나인이에요. 즉 요게 이제 순서대로인데 목록이기 때문에 말리그넌트는 0번이고 비나인은 1번인 겁니다. 말리그넌트는 의학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악성이랍니다. 악성. 비나인은 양성이랍니다. 뭐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제가 종양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암인 것 같아요. 그죠? 악성이 암이고 이 종양은 종양인데 암이 아닌 종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이제 양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은 우리 KNN이 분류기이기 때문에 붓꽃 데이터를 경험하면 자기가 이제 붓꽃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KNN이 붓꽃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KNN이 붓꽃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장래 희망이 저는 붓꽃 분류기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데이터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KNN한테 적용해주면 종양 분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KNN 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원리를 이제 알았고 여기서 이제 그 응용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응용 사례는 종양 판정 또는 이제 분류를 KNN 이제 기반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응용 사례를 이제 진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KNN인 거죠. 근데 이거를 if else 문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if else 문으로 하려면 종양 전문가가 돼요. 아니면 EDA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되게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림으로 볼 수 없으면 이건 if else 문을 시도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딱 눈으로 봐서 여기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어렵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종양의 권위자다 이러면은 데이터 딱 보면 바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인프에스로 쏟아내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만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양 판정의 이제 사례로 이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지금 그 KNN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종양 분류기를 만들고 싶은데 희망사항이죠.
이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밖에 아는 게 없고 N 네이버스의 기본값이 5예요. 왜냐하면 1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이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양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양 분류기를 해서 핏하고 캔서 데이터, 캔서 타겟을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몽땅 다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한 원리를 따라서 예측을 하겠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너무나 간단한데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걸 하고 나서 얘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논의해드린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필요해 보이죠. 안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캔서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안 되고 요 이제 위쪽에 새로운 셀을 이제 추가한 다음에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train test 스플릿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캔서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고 캔서 타겟을 두 개로 쪼개고 그죠? 그리고 테스트 크기랑 셔플은 기본 설정이라서 그 간결함을 위해서 조금 생략할게요. 그죠? 근데 그 랜덤 스테이트는 기본 설정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결과의 재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오늘까지만 요걸 좀 쓰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기본 설정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소개를 드렸으니까 일단 좀 가독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하고 나면 분명히 얘가 안 그래도 불균형인데 이게 완전하게 2대 3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스트래티파이를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2대 3 비율을 일단은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치고 난 다음에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만 이제 경험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판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이제 절대 이제 이거를 스코어가 좋긴 좋아요. 그게 편리한데 이 스코어만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4일차, 5일차에 가서 근데 예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좀 쓰겠습니다. 종양 분류기한테 프리딕트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이제 시켜서 이제 예측을 이제 받아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을 직접 하겠습니다. 약간 수고로우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Y 테스트 이제 채점을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절대값을 우리가 일단은 얘도 그렇게 규모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몇 개나 이제 맞았냐, 몇 개 중에서 맞았냐 이런 거 이제 알고 싶고 안 그래도 이제 500여 개인데 Y 테스트가 한 4분의 1이니까 한 100여 개 정도 이제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 100개가 좀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정확도 같은 지표들을 쓸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도 뭐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향 분류기에서 스코어를 통해서 x 테스트랑 이제 y 테스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 정도까지 뭐 정확도인지 구하셔도 되고. 역시나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볼 만큼의 규모는 아니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시면 이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랜덤 스테이트를 한번 좀 바꿔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셀을 좀 합쳐 볼게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요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면 그 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머지 셀렉티드 셀즈, 머지 셀 어버브, 머지 셀 빌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지가 이제 합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제가 해설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요 단축키도 옆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셀이랑 합치겠다. 뭐 현재로서는 뭐 이런 걸 이제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합쳐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다시 쪼개야 될 것 같아. 그러시면 에디트 메뉴에서 그 스플릿 셀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키의 단축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시면 원하시면 다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시점에서 셀을 합치고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편의에 의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이제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은 랜덤 스테이트를 바꿨을 때 이 한꺼번에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 결과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빅 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 브레이크!